네,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반미 성향 국가인 쿠바를 또 거론했습니다. 쿠바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마치 곧 무너질 것처럼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Cuba's at the end of the line. They're very much at the end of the line. They have no money, they have no oil. It'll have a great new life, but it's in its last moments of life the way it is. 예, 쿠바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었고 또 한 번 더 꺼낸 건데 베네수엘라 변화를 이뤄낸 것처럼 쿠바에도 곧 큰 변화를 기대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엄효식 실장님, 쿠바 언급을 계속하는 것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말로 좀 법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전쟁을 좀 시사한 걸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미국이 해냈고 예. 미국이 일단 베네수엘라 공격을 통해서 군사적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그 범죄, 마약 또는 불법 이민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니겠지만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추세가 된다라면 쿠바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공격 행위는 이란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테러 지원국이 뭐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란은 이미 지금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쿠바를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건 또 북한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한범 위원께 좀 더 다시 여쭤볼게요. 김정은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핵 문제는 북한에 비하면 3발의 피거든요. 예. 이란은 농축 우라늄 90%가 돼야 핵물질인데 60% 405kg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90% 이상 2,000kg 내에, 플루토늄 100kg, 그다음에 핵탄두는 50에서 100개, 그다음에 ICBM 화상 15, 17, 19, 20 미국까지 가는, 그다음에 핵실험을 6번이나 했습니다. 예.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말해왔고, 근데 김정은한테는 러브레터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 얘기는 협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란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국과 군사 동맹이고 러시아도 사실상 동맹이고 김정은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도록 법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우리가 인질이잖아요. 일본도. 예. 다르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죠.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란 사태 이후에 갑자기 최연호 5,000급 구축함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거기서 순항미사일 5발을 연달아 쐈거든요. 그 아주 비상시적인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가. 그 발사할 때는 본인은 배에 안 타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예. 어디서 보더라고요.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전엔 탔거든요. 저 예. 발사할 때는 밖에 있었어요. 왜냐? 그 위험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격병, 그 저격병 선수권 이 사격 대회도 관찰을 저격수의 했거든요. 날도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저기서 말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은 전략이란 말은 핵탄두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다르다. 재래식도 핵탄두도. 그러니까 나는 못 건드려. 건드려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거죠. 예. 거꾸로 보면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계하고 있다. 김정은이 요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딸과 함께 공개석상에 나섰는데요. 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라와 남성들을 위해 남모르게 바쳐주신 수고, 그 진정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들은 이 나라를 보다 화목하고 부강하게 하는 데서 큰 역할을 넓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식으로 국제 부녀절, 국제 여성의 날을 말하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가운데 이제 엄마인 리설주보다도 더 앞서서 이제 아버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행사를 주재를 했고요.
통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2번째인데 연설은 처음 한 거거든요. 이 의미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한범 위원님, 연설을 처음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연설 그 장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들고 연설하거든요. 이렇게. 예. 저런 장면이 처음이에요. 저 장면이. 종이를 들고 그렇죠. 나와서. 아주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친화적인 친여성 친화적인 모습을 일부러 저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아주 그 캐주얼하게 종이가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빳빳하지 않고 접혀져 그렇죠.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의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친화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 모습은 뭐냐? 김주애죠. 김주애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국제 38 국제 분여절에 연설을 하면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내용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예. 구구절절의 따뜻한 말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간접적으로 김주애를 여성 지도자로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간접적인 측면 지원의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걷는 김주혜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엄마인 리설주로부터 이제 박수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효식 실장님, 뭔가 의전을 되게 좀 주변에서 챙겨받는 듯한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저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미 이전부터 몇 번씩 엄마인 이설주보다 딸인 김주혜가 더 우대받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이 됐는데요. 뭐 저런 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 다음 일종의 세습 후계자로 김주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 김주혜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 김주혜에 대한 어떤 신선감을 더 부여해 주기 위해서 북한 언론도 저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죠. 여성들의 어떤 정치 참여 이런 것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백두혈통이다 보니까 다를 테지만요. 이현정 위원님, 네. 김주혜의 어떤 후계 구도를 위해서 여성들을 계속 챙기는 모습,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북한 사회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본인의 김주혜를 어떤 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여성들이 뭘 등장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북한은 조선 시대 이후에 바로 어떤 민주적 과정이 없이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간 사회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왕조인데 겉으로만 이제 뭐 공화국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적인 교육이 되고 여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난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런 행사를 저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항상 지금 보면 김주혜가 센터, 즉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김주혜를 이제 후계자로 거의 내세우면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 지금 본인 옆에 최선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이 최선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부상으로 지금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여성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이런 것도 아마 커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예. 북한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움직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미군 기지의 특이한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산 미 공군기지에서 미군 수송기 여러 대가 지중해 해역으로 이동한 건데요.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크게 우려할 점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5하고 C17 같으면 대형 수송기이기 때문에 한 10여 대가 내렸다가 떠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크게 우려할 건 없다고 봐요.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고도로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뭐 한미 연합훈련도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중해 쪽으로 이제 수송기들이 대거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략 자산들이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엄효식 실장님, 뭐 김병주 의원은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부터 프리덤 실드 한미 연합 연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합 연습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를 싣고 저런 C-17이나 C-5 수송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또는 에이테크스 같은 미사일을
중동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저런 수송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이러한 장비들이 한국에 있던 주한미군 장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정도의 물량은 다른 전력으로도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일부 미군 장비들이 이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보에 당장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김병지 의원이 우려할 점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미 저기 패트리엇 미사일이 실려서 좀 이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사드가 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동 상황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리 한반도 안보 공백은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사드 같은 것이 만약에 그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 방어 시스템에서 그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고고도가 비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패트리어트가 15km 이상 고도였는데 그 이상으로 오르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 추가적으로 주한미군의 다른 장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동 상황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